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왔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게 있었으면 보자마자 오늘 시험 잘 봤어? 대뜸이래요. 하루 종일 그리워했는데 한두 시간은 이제 잔소리야 혼냄을 당하면서 또 그 시간을 엄마하고의 이 마음을 소통을 못하니 이 아이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교하는 아이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실 거는요.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임숙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 양육자가 주로 하는 말들이 아이의 정서, 뭔가를 배우고 공부할 마음, 이 아이의 두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면 기왕에 하는 말, 도움되는 말, 서로가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를 깨워요. 깨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짜증이 나요.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늦었어, 빨리 일어나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날마다 일어나는 걸 왜 이렇게 너만 못 일어나니? 라고 한다면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몸이 깨어나지 않아서 힘든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단 정서적으로 짜증나요. 네, 학교 더 가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 뇌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때 조금 다르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 일어날 시간이야. 좀 더 자고 싶지. 근데 5분 더 잘 수 있어. 느낌 어떠세요? 일어날 시간이라서 깨우긴 했지만 5분 더 잘 수 있어. 그 5분이 너무 귀하고 아까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친절하고 다정하게 기분 좋게 깨우려고 애쓰는 마음들, 이런 게 전달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스트레스 안 받지. 오히려 또 감사함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분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깨웠어요? 안 일어났어요? 다시 가서 또 깨워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0분, 20분, 길면 30분도 걸립니다. 조금만 말을 다르게 하면은요, 아이의 기분 상태, 아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뇌 발달 모두가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 대부분 부정적인 말인 거 아세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옵니다. 그러면 뭐 간식을 먹거나 놀거나 숙제를 합니다. 아이의 하루 일상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그 일상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빨리 해부터 시작해서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왜 안 하니? 넌 도대체 하는 게 왜 그러니? 너가 맨날 그 모양이니까. 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아이에게. 더 중요한 건 내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나쁜 말처럼 들리는 말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욕쟁이 할머니의 식당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왜 돈 주고 시간 내 가면서 욕 먹으러 갈까요? 그 욕이 주는 어떤 친밀함,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욕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게 좋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주 양육자인 엄마가 하는 말은요, 내가 어떤 말을 했다 이거보다도요, 내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좋은 말들은 아이들이 안 좋게 많이 느껴요.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너는 이렇게 맨날 이러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래, 이런 말들 하소연처럼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물어봤더니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이런 마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작동을 하냐면요,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가 나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아이가 유아기 초등 시기부터 나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나는 원래 제대로 못해요. 잘하는 것도 한 개도 없고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하는 잔소리 속에 들어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감, 부정적인 자아감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기대하는 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면 하루가 굉장히 기분 좋게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기대하는 말, 뭔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등원하거나 등교하는 아이들은요, 가면은 급식을 먹습니다. 식단표 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 걸 말해주세요. 오늘 너가 좋아하는 햄 계란 볶음이 있네? 이런 정도면 음식은 참 중요해요. 뭔가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먹고 나면은 그
다음 일은 참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면은 오늘의 급식 중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시간표, 혹은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랑 뭘 하고 놀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고요. 말할 게 없다 그러면요, 하교하고 난 다음에 엄마랑 뭐 하고 놀자, 아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보드게임 30분 동안 놀자, 너무 재밌겠지,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즐거워야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20분 30분 약간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로 나머지를 충분히 견뎌낼 힘이 생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기대하는 말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서 준비하기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습관을 키운다라는 거, 그 이전에 하루 루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습관으로까지 발전이 되겠죠. 그럼 어떤 루틴을 만들 건가인데요. 자, 아침에 깨울 때 빨리 일어나,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알람 소리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깔아놓는 데라든지, 부모님이 읽어준 책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녹음을 해두셨다가 아침에 깨울 때 틀어주시면 굉장히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면 전두엽이 먼저 깨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더라, 주인공이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재생하면서 아주 쉽게 잠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꼭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내가 기분 좋은 어떤 음악이나 소리, 이야기를 들으면 깨어난다라는 루틴을 반복하시면요, 이제 알람만 울려놔도 그냥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면서도요, 그 아이들이 가진 생활 루틴을 다 점검을 하거든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이 힘을 가진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그 아이는 걱정이 안 돼요. 하루를 잘 관리하면 결국 한 달, 1년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아이로 그 루틴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맞벌이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서 참 아쉬우시겠지만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엄마가 아침에 아이보다 일찍 출근을 해야 될 경우에는요, 엄마 대신 누군가 깨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자, 중요한 건요, 주양육자는 엄마입니다. 역할에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양육자가 직접 깨우지 못할 때는요, 보조양육자에게 그 루틴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지침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안정감을 가져요. 엄마가 없어도 나의 일상은 이렇게 안정되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 믿음은 사실은 아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전날 잠자기 전에 미리 내일 아침 상황을 이야기처럼 들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출근하고 없을 거야. 그러면 아빠가 깨울 거야, 혹은 할머니가 깨울 거야. 그럼 이렇게 너가 준비해서 할 수 있겠지? 너가 이렇게 잘하는 점이 많아서 엄마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해. 네, 이런 말을 미리만 나눠주셔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 하루 일과는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끝나고 왔거나 학교를 끝나고 왔잖아요. 근데 가장 처음 보셔야 될 거는 아이의 표정이에요. 몸짓과 표정. 왜냐면 아이들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왠지 시무룩하면 오늘 뭔가 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뭔가 좀 힘들었나 보다, 이거 쉽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예 그 신호를 놓치세요. 그리고서는 오늘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게 있었으면 보자마자 오늘 시험 잘 봤어? 대뜸 이래요. 아이의 표정은 뭔가 시무룩하고 안 좋은 신호를 보내면은 잠깐만, 오늘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뭔가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교하는 아이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실 거는요, 아이의 몸짓과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뭔가 기분 좋을 때는 오늘 즐거웠어, 이렇게 일상적인 말을 해도 되지만, 아이가 마음이 힘들었음을 신호로 보내면 에고 오늘 뭔가 좀 속상했나 보다, 오늘 마음이 좀 힘들었어 하고 엄마가 안아주면서 다독다독.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 캐묻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요, 내 마음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나의 배우자나 나의 친구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해도 말이 빨리 안 나와요. 마음이 진정돼야만 차분히 가라앉혀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는 건 자기 몫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지 막 해묻고 건드려가지고 이걸 더 2차 문제라고 해요. 이제 이 사람이 더 짜증이 나요. 그래서요, 아이의 표정과 몸짓을 보고 뭔가 속상했구나, 아이가 밝으면요, 와 오늘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나 보네,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어? 이런 정도에 대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숙제시키기가 초등학생 이상의 부모님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자 과제이고 고민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도 숙제를 해야 되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시절부터 그걸 꼭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잘 배웠어요. 그런데 숙제를 펴놓으면 하기가 싫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아이가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시면 좀 더 대화가 쉬워져요. 우선은 숙제할 시간이 되면은 숙제할 시간이야 숙제해야지 이렇게 부모님이 지시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일상에서 학교 갔다 오면은 간식 먹고 3시나 4시가 되면 너가 숙제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약간 생활의 루틴을 좀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리 왜 식사 시간은 잡아놓잖아요. 그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당연하게 알잖아요. 사실은 숙제도 자동화가 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4시면 숙제하는 시간이다를 기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오늘 숙제는 좀 어려운 게 없어? 어떤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숙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게 없어? 어떤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셋 중에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어려운 거 없어 하면 어려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물으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하면 오늘 숙제를 쉽게 해내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냥 숙제해야지, 숙제하자, 너 숙제하다가 싫다고 찡찡거리면 안 돼, 한 번에 앉아서 끝까지 집중 잘해야 돼, 이런 말은요 막 부담만 느끼고 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하면 숙제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너 숙제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하다가 애가 좀 하기 힘들어하는 지점이 나오죠. 그때 지금 어떤 점이 어려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걸 한두 번만 더 물어봐주면 정말로 거뜬히 숙제를 잘 해내는 아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아이의 행동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아기에는 아이가 잘 노는 걸 보면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그러시던데, 초등학생 아이가 놀면은 노는 꼴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니에요. 아이가 노는 모습은요 언제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놀아야 그 다음에 자기 공부에 집중도 잘하고 효율성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놀면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힘,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성, 이런 걸 정말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건 휴식과 놀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뭐 6시간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뭔가를 하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제 숙제하지, 너 많이 놀았잖아, 이렇게 말하고요. 아이는 나 한 개도 안 놀았어요, 한 개도 못 놀았어요, 이렇게 말해서 그걸로 싸워요. 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말이고 누구 말이 틀린 말일까요? 솔직히 저는 아이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안 놀았어요. 쉬기만 한 거예요. 휴식이라는 건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 중인 스마트폰 꽂아놓고 누군가 나한테 너 지금 충전하는 동안 스마트폰 손에 쥐고만 있었는데 너 많이 썼잖아,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세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이제 그걸로 다시 뭔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생이면요 하루 1시간 휴식 따로 놀이 따로, 휴식도 1시간 최소는 쉬어야 되고요, 1시간 정도는 전 최소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놀이가 아이가 좋아하는 신체 활동,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합니다. 앉아서 노는 보드게임이나 미로찾기나 블럭 만들기나 로봇 만들기, 그림 그리기, 이런 놀이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왕이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좋아하는 활동의 놀이를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놀이 중요성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막 놀이교구들 엄청 많잖아요. 좋은 놀이교구를 막 구입해서 아이한테 들이대는 거, 아이는 관심도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나 활동 속에서 좀 더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아해야만 이게 몰입도나 활용도나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도움받고 성장 발전하는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나 활동에서 정보를 찾으셔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서 나누면 좋은 잠자리 대화가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기억이란, 원래 우리도 동물이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걱정되는 일, 불안한 일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가요 되게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게 더 강렬하게 남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아이에게 힘든 일, 부정적인 일, 이런 것만 자꾸 기억이 재생이 되면 이상하게 불안도가 더 올라가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내일
내일 또 눈을 떠서 또 이 힘든 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의욕이 더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서만큼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재미있었는지 또 감사한 일은 얼마나 또 있었는지를 얘기를 나누셔서 우리 아이가 오늘 참 살만했어, 세상은 참 좋은 곳이야, 재밌는 일이 참 많아, 이런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너 재밌었던 일이 뭐야? 한 가지만 말해줄래? 엄마가 보니까 너가 이런 걸 참 잘한 것 같아. 너가 엄마 식탁 준비하는데 너가 와서 도와줬잖아.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여서 오늘 너는 이런 걸 참 잘했단다. 거기에 대해서 엄마는 이렇게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을 느낀단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면 아이가 자신을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긍정적이에요. 자존감 키우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씨앗들이 어디서 자라냐면요, 그건 부모님의 말로부터예요. 내가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오늘 엄마도 잘 도와줬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일 준비물 미리 다 챙겨놨지? 숙제도 중간에 조금 힘들어는 했지만 너가 끝까지 거뜬하게 다 잘해놨잖아. 너는 충분히 의미 있고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어. 엄마는 너의 엄마라는 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 이 정도의 말로도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워킹맘인 경우에 꼭 한 가지 따로 기억을 해주실 거가요. 하루 왼종일 엄마는 아이를 그리워했다 는 사실입니다. 다른 애들도 다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는 거 비슷하지 않나요? 애들 다 학원 갔다가 오는데 아니에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왜냐면 전엄맘의 경우에는 학교 갔다 오면 잠깐 보고요. 학원 중간중간 잠깐 보고요. 엄마가 데리러도 오고 엄마가 내 바로 옆에서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과 학교 끝나도 엄마가 안 보이고 학원 갔다 와도 안 보이고 저녁 7시, 8시가 될 때까지 엄마를 기다려야만 겨우 볼 수 있다. 이 마음은 너무너무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워킹맘은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한다면 엄마가 딱 퇴근을 했습니다. 아이를 딱 만났습니다. 뭐부터 하세요?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워했으면 뭐 해야 돼요? 서로 만나서 보고 싶었다 말하고 껴안고 부비부비 해주고 뽀뽀하고 그리고 꽉 껴안아서 하루 동안의 그리움, 외로움을 다 해소시켜주는 만남의 공식적인 의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킹맘은 퇴근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딱 문 열면 집은 엉망이죠. 설거지거리는 쌓아져 있죠. 아침에 정리 못하고 엉망으로 나간 게 그대로 있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뭐 TV만 틀어놓고 보고 있다라든지 숙제는 안 해놓고 있다라든지 정말 난장판 같은 모습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내면서 막 부지런하게 움직여갖고 집안을 마구마구 정리하는데 그게 벌써 한두 시간 넘어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그리워했는데 한두 시간은 이제 잔소리와 혼냄을 당하면서 또 그 시간을 엄마하고의 이 마음을 소통을 못하니 이 아이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한 10분만 투자해주세요. 만나자마자 충분히 껴안고 사랑함을 전하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10분이면 그리움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집안이 너무 엉망이다. 엄마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거 정리하고 우리 1시간 뒤에 또 만나서 오늘 이야기들 좀 나누자. 이렇게만 해주셔도요. 뭔가 굉장히 계획적이면서도 엄마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있고 나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말 때문에 퇴근해서 10분간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집안일 하고 다시 아이를 만나도요. 아이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거든요. 이런 정도의 루틴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말이나 방학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인지발달 면이 정서적인 면도 많이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우리 아이 토요일, 일요일 뭐 할까를 부모님이 많이 정하시고 방학이면 이제 방학 특강 학원 정보들 알아보시느라고 그렇게 부모님 주도, 엄마 주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공부 계획을 하는 게 과연 아이 몫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쭉 보면요. 그나마 아무리 길게 잡아도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까지는 부모님 주도한 대로 아이들이 끌려오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변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하다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에서 손을 놨다 뭔가 어긋나가더라. 근데 막연하게 쟤 되게 열심히 하던 애가 요즘 좀 아니래, 요즘 좀 논대던데 이렇게 막연하게 들리는 정도인데요. 그 사이에 아이의 변화가는 과정들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주도했던 경우들이 이렇게 좀 불행하거나 안 좋은 결과들을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이나 방학 때는요.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것을 중심으로 아이가 자신만의 탐구 프로젝트 같은 걸 좀 만들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 요즘 쉬는 시간마다 지우개 싸움 리그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교실에 가면 이거는 실전이잖아요. 그럼 연습은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주말에 나 지우개 싸움 연습을 하고 싶어가 자신의 탐구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주말에 나가서 꽃 사진 찍고 꽃 이름 검색하고 그거 내가 찍었던 거 출력해갖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런 게 아이만의 탐구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게 진짜 공부할 줄 아는 힘을 키워요. 방학 때면은 특히 왜 보고서 우리 과제 때문에 막 하시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보고서용, 제출용 보고서조차도 어디 학원 가면은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 보고서 멋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진 어떤 아이가 분명히 많은 상도 받았고 성적도 정말 훌륭한 아이인데 의외로 자존감이 낮고 점점점 의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담에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성취해낸 것들 보면 선생님이 정말 눈이 부시다. 어떻게 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가 생각하는 너에 대한 생각들은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너무 없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던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애들은 정말 감각적으로 느껴요. 부모님이 설명해서 따라 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제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받아 써요. 그리고 보여줘요. 이거는 너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쓴 거야. 이제 너의 글씨로 다시 옮겨보자. 그러면 제가 중간에 그냥 기계적인 역할만 한 거예요. 받아 써주기.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그걸 보고 썼잖아요. 그리고 그 쓴 걸 보고 자, 이게 너의 글이야. 어때 하면 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을 말해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썼는데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글을 보고 썼다는 게 너한테 그런 느낌을 주니? 그럼 다 방법 바꾼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부터 녹음을 할 거야. 그럼 너가 너의 녹음을 듣고 받았으면 그건 어떨 것 같니? 그 좀 괜찮을 것 같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건 어때? 너 거 같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90%이고 10% 부족하대요. 그 10%는 뭐니?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바로 써야지 진짜 자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습하면은 나중에 중간 과정 없이 너가 생각을 바로 글로 쓸 힘이 생길 거야. 그거를 하는 중간 징검다리를 지금 연습하는 것뿐이야. 위대한 소설가나 위대한 작가들이 처음부터 다 써내려간 거 아니거든. 자, 제가 이 사례를 들려드린 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내가 한 것과 아닌 것에 엄격한 기준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 아이를 다 어른들, 선생님들, 부모님이 주도해서 와, 너 너무 잘했다 하고 상 받고 칭찬했다? 아니에요. 진짜 자존감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학 때는 좀 시간 여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뭔가 자료도 찾고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 자료들을 다시 느끼고 생각한 점을 사진도 찍고 출력해서 자기가 그걸 쓰고 그걸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아이의 공부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이건 꼭 방학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아 개념, 자아 발달은요, 난 어떤 사람이다 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스스로 자기 말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이 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한번 결심한 건 결국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명료한 말로 들려주세요. 그래야만 아이는 난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는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한 자아 발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식탁에서 컵을 엎어서 물이다 엎질러졌어요. 그때 툭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있죠. 엄마가 너 조심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맨날 조심성이 없니? 그러니까 네가 맨날 하는 것마다 하고 컵을 엎질러서 물을 엎질렀을 뿐인데 갑자기 이 아이의 하는 일상의 행동, 친구 간의 관계, 공부할 때 태도까지 다 비난을 하세요. 그냥 엄마가 화를 폭발했다. 아이는 바짝 얼어붙어서 겁먹었다.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기 전에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10분짜리 숙제를 30분, 1시간째 징징대고 끌고 있는 아이는요, 그렇게 집중 안 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애를 쓴다. 기특하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훈육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돼서 아이를 너무 무섭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내기, 비난하기, 누군가와 비교하기. 너는 도대체 하는 게 왜 그래? 그러니까 비난, 비교를 받으면요, 어떠세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 같잖아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훈육은 왜 하시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바르게 가르쳐서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나는 완전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은 바람직한 행동은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육의 치명적인 실패는요, 비난하고 비교하면서 버럭버럭 무섭게 혼내서 체벌까지 병행해서 자기 존재를 아주 스스로 무시하게끔 만드는 것, 훈육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아이가 식탁에서 컵을 엎어서 물이 다 엎질러졌어요. 그때 툭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있죠. 엄마가 너 조심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맨날 조심성이 없니? 그러니까 네가 맨날 하는 것마다 하고 컵을 엎질러서 물을 엎질렀을 뿐인데, 갑자기 이 아이의 하는 일상의 행동, 친구 간의 관계, 공부할 때 태도까지 다 비난을 하세요. 맨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너가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도대체 몇 번이야?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은 훈육 아닙니다. 그냥 화를 터뜨리신 거고요. 아이는 그 화를 고스란히 다 맞아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 훈육이란 이름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엄마가 화를 폭발했다, 아이는 바짝 얼어붙어서 겁먹었다,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건 훈육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내기, 혼내기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화를 내고 혼을 내시면 가르침이 없잖아요. 그 가르침이 없다는 건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데 대한 생각을 정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이 엄마는 왜 또 혼내? 왜 또 화내?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화내고 맨날 혼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혼날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억울하고 무섭게 혼내는 엄마가 너무 믿고 싫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 마음은요,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계속하고 나한테 버럭버럭 화내면요, 일단 그 사람 너무 싫어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더 거부적인 태도, 반항적인 태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싫은 말 하는 사람, 화내기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모두 다 거부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좋은 훈육, 좋은 가르침은 우리 아이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이 단순한 원리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훈육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폭발했다고 하죠. 때를 쓰면서 뒤집어서 난동을 부리듯이 할 때는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부모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공공장소이거나 그럴 때는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세요. 10살 밑에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아직 힘이 좀 있으니까 번쩍 들어서 옮겨가세요. 옮겨가서는 네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많이 속상하니까 실컷 울어. 울 수 있을 때까지 울어. 근데 요거는요, 사람이 없는 장소,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고 쳐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무조건 울지 마 그러면 이게 더 실랑이가 돼버려요. 너가 이게 너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많이 화나는구나. 그 마음은 알겠어. 그래, 실컷 울어 하고 그냥 좀 다독다독 해주세요. 사실은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그 어떤 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감정을 자꾸 누르려고 하면 더 폭발이 커져서 시간이 더 늘어나고 땡깡이 더 커집니다. 정말로. 그러면 더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걸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애가 한번 떼쓰고 울기 시작하면 30분이고 1시간도 넘어가요. 근데 보면은 계속 화를 부추기세요. 그만 좀 울라고. 너 맨날 할 때 계속 부추기는 말을 하니까 이게 더 끝나가요. 왜? 내가 우는 작전을 썼는데 엄마가 계속 휘말려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딱 바꿔서, 운다고 너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순 없어. 그건 절대 안 돼. 근데 너가 속상할 테니까 우는 건 괜찮아. 하고 이게 커다란 그릇이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감정을 이렇게 잘 담아내고, 이게 막 폭풍을 치잖아요. 담아내서 흔들지 말고 이거를 가만히 놓고 잘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폭풍 치던 감정이 서서히 진정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 감정을 이 그릇에 잘 담아낼 수 있게 하고요. 부모님은 이거를 그냥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세요. 그렇다고 이걸 들어줄 수는 없어. 안 되는 건 안 돼. 이건 너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돼. 이 단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오히려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애가 더 울잖아요.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리면 더 폭발하고요. 아무리 너가 울어도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생각을 건드리는 말이잖아요. 그럼 울면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울어도 안 들어준다고? 안 된다고? 좀 더 울어볼까 하겠죠. 좀 더 울어줘도 태도의 변화가 없어. 이게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빨리 진정이 됩니다.
기질에 대해서는 영유아기 때는 좀 더 쉽게 파악하고요. 초등학생이 되면 또 나타나는 행동 양상을 보고도 어렴풋이는 다 기질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기질을 알고 싶다면 기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걸 좀 권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질이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좀 반응이 느린 기질이 있어요. 순한 기질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순한 아이는 아이를 열이라도 키우겠어 이런 말 하는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훈육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과연 그럴까요? 자, 순한 아이는 부모님의 지시에 대해서 잘 따르는 아이예요. 많이 순종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계속 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 지시를 계속 따르다 보니까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자아 발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한 아이는요. 오히려 아이의 표정을 더 잘 보셔야 돼요. 네, 알겠어요 하는데 시무룩해. 그러면 잠깐만 너가 뭔가 속상한가 보네. 네가 진짜 원하는 걸 바라는 걸 말해줄래? 하고선 그걸 어떻게 하면 실현해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가르칠 때 보통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너가 바라는 게 있으면 요럴 땐 요렇게 말하는 거란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훈육입니다. 그래서 순한 기질은 오히려요. 자기 표현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엄마 그래도 나 이건 꼭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걸 가르치는 게 훈육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까다로운 아이는요. 불편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까칠스럽게 뭔가 불평불만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억누르는 방식으로 혼내게 되는데요. 그럼 아이는 성격이 나빠집니다. 왜? 불편해서 불편함을 표현했는데 너는 왜 너만 유난스럽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요.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잠깐만 너가 뭐가 불편한지 다 자세히 말해줘.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것도 말해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편한지 이런 걸 잘 표현하게끔 도와주시는 게 기질에 맞는 훈육이에요. 좀 느린 아이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은 탐색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부모님들은 빨리 가서 해라고 막 이렇게 애를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애는 불안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가르치셔야 되냐면요. 엄마가 옆에 붙어야지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붙어있게 좀 해주세요. 딱 엄마가 잘 잡아줄게. 그동안 너가 좀 잘 살펴봐. 여기는 뭐도 있고 저기는 뭐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전체 정보를 다 습득하게 하면 불안도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손잡고 이제 둘러보면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지금 이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요. 내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불안해지는데 이걸 엄마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훈육은 가르침입니다.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고요. 아이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에 맞는 훈육이라는 거 그 기질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강점은 잘 키워주고 약점은 잘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위라는 거는 부모가 어른으로서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거기서 오는 파워, 힘이잖아요. 그런 권위가 있으면 아이들은 진짜 존경심을 가지고 잘 배우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부모의 권위를 잃게 만드냐면요.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요. 아이가 좋은 샤프펜을 사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래 그럼 요 5만 원짜리 샤프 펜슬을 너의 생일 선물로 사줄만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는 2달이나 남은 생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달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한테 지금 이런 걸 딱 사주면은 놀면서도 공부에도 도움되고 너무 좋겠다 싶어서 생일 선물 그 선물을 바꿔버려요. 자, 근데 아이가 포장 상자를 딱 열었잖아요. 내가 기대한 건 그 5만 원짜리 펜슬이잖아요. 근데 열었더니 이상한 교구가 들어있어. 자, 어떠세요? 우리가 만일 친구가 그랬다면 얘 뭐야? 얘 정말 상종하기 싫은 적당한 거리 두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딱 이 느낌 주지 않나요?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최소한 정말로 엄마가 이거를 이번에 선물로 주고 싶었다면 아이를 설득하셔야죠. 중간에. 그게 더 권위 있는, 그게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권위를 잃어버린 경우가 뭔지 아세요? 소소한 것도 약속을 어기셔. 예를 들면은 엄마 나 지금 엄마랑 보드게임 놀고 싶어. 엄마 지금 이거 설거지 해야 되잖아.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그날 안 해줍니다. 그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변명하고 싶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엄마에 대한 신뢰, 권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이가 뭔가 부탁할 때 오늘 도저히 시간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오늘은 엄마가 너랑 정말 놀아주고 싶은데 집안일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 오늘은 못하겠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근데 대신 내일 저녁 8시에 네가 원하는 걸 30분 동안 놀아줄게. 이러면은 오늘 못 지킨 약속이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번의 상황이 있으면 10번을 다 약속을 지키고 권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건 그냥 보통 수준이고요. 한 번에서 한 두어 번 정도까지는 거 조금 노력하시는, 근데 두세 번 정도를 잘 지키기만 해도요, 아이의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10번이면 10번 다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약속을 어길 수는 있지만 이걸 상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꼭 지켜내는 성공 경험들을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부모의 권위는 잘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정서는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속상하고 울부짖는 아이는요, 조금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마음은 좀 보듬어 주세요. 네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돼서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 알겠어. 네 마음 힘든 거 알겠어. 다독다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칙은 단단히 지키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네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 그 대신 네 마음은 얼마든지 엄마가 위로해 줄게. 함께 머무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감정에 함께 머무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를 잘 다독여주는, 정서는 따뜻하게 돌봐주시고요. 원칙은 단단하게 세우는. 그래서 제가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잘 정해도 아이는 충동성도 있고 감정 조절력도 아직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칙선을 이제 어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하나하나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 이거 알지? 이거 너가 지금 어긴 거 맞지? 너가 실수했으니까 이 실수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너가 받으면 적당하겠니? 그래서 자기 실수를 자기가 인식하게 하고 자기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판단하게 하는 질문 되게 좋아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요, 이 선을 자꾸 넘는 아이가 조절력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벌칙을 보통 부모님이 주거든요. 너 약속 어겼으니까 오늘 유튜브 못 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아이는 막 3일 동안 게임 못해, 뭐 어떤 아이는 일주일 뭘 못해, 이런 벌칙을 받잖아요. 그럼 벌이 강해지면 아이가 지키는 힘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당장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답은 정확합니다. 그럼 자기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마음이 조절이 돼가지고 누그러져서 아이를 허용할 텐데 그걸 왜 못해요? 그렇게 긍정적인 전략을 세우는 걸 가르쳐 주셨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변칙, 하면 안 되는 걸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3학년 이상 아이는요, 엄마가 안방 경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3학년 아이가요, 엄마 방 가서 그 몰래 가져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그거 가져오려고. 초3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식의 변칙과 반칙적인 행동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중학생 되면은 공폰을 구하죠. 핸드폰 압수를 당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벌이 아니고요.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이 선을 넘은 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바른 거야? 잘못된 거야? 물어봐서 판단하게 하고요. 그럼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칙을 받으면 적당하겠니를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도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그럼 제가 늘 느끼는 건, 와, 애들이 양심이 다 살아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가끔 자기가 선을 어겨놓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선을 넘은 경우들, 약속을 어긴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믿으셔도 됩니다. 아이를 혼내다 보면 지금 훈육이 아니고 혼낼 때 부모님의 감정이 올라올 때를 말해요. 근데 이 혼내기 할 때 감정 올라오시면 사실은 대화를 멈추시는 게 정답입니다. 부모님 감정이 올라오면요, 부모님의 힘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여기 작은 아이가 큰 힘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말을 하면은 아이가 완전 얼어붙거나 겁먹은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혼낼 정도로 감정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진정해서 이제 가르쳐야겠다, 훈육해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훈육을 시작해도 또 목소리 톤 올라가고 잔소리가 대대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 좋은 게, 자, 목소리의 높이를 낮추세요. 목소리 크기를 좀 작게 하세요. 그리고 속도를 조금 천천히 말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할 거야. 너가 오늘 낮에 숙제를 다 안 끝냈는데 다 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 했잖아. 그거 맞아? 거짓말한 거 맞아? 이렇게 조금 톤을 낮춰서 하면요,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 왜 저러지? 근데 뭔가 너무 되게 진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 대화에 좀 솔직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겁은 겁대로 먹어요. 평소에 엄마가 감정적일 땐 자기도 감정대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엄마가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목소리 톤 낮추고 크기도 낮추고 천천히 말을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딱 권위를 느낍니다.
부모님은 훈육할 때 혹은 혼낼 때의 본인의 표정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육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예방적인 훈육, 아직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았고 생길 거라는 걸 예견 잘 하시잖아요. 예상되면은 예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방 훈육할 때는 표정이 그냥 담담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가 부모님을 열받게 해서 훈육해야 될 때, 결국은 혼내는 상황에서 마음 진정하시고 훈육을 하셔도 감정의 동요가 좀 있게 마련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이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계속 난동을 부리면은 아이도 위험해지고 주변도 위험해져요. 혹은 아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아이 몸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아이 몸을 통제하면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울부짖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죠. 중요한 건 그 표정을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부짖고 온몸을 난동 부리듯이 버둥거릴 때 상황 대처 훈육은요, 마주보고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마주보면 부모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세요. 근데도 아이를 잘 통제해서 이 상황을 넘겨야 될 때는 여기서 오히려 백허그처럼 이렇게 안아버리면요, 아이는 두 팔이 통제는 되지만 이게 세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서 아프지 않아요. 다치지도 않고. 그럼 또 다리를 버둥거리겠죠. 그럼 의자에 앉으셔서 엄마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에 올리시면 몸도 통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진정하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감정 동요가 훨씬 덜 납니다. 왜냐면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요, 아이를 막 버둥거리니까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 열받은 몸이 다 느껴지고 심장 두근거리는 게 막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엄청나게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면은 오히려 부모님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실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백허그 하고 안으면요, 바로 내 입 앞에 아이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실 분은 없거든요. 자동적으로 부모님이 톤 조절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아이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이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안쓰럽대.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가 폭발하는 거를 미리 잘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된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상황 대처 훈육 상황은 안 경험하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얘가 막 폭발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싶으시면요, 아이를 안전하게 백허그로 안아서 아이가 진정될 수 있을 때까지 잘 훈육을 해주시면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그래서 이 훈육하고 나서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잖아요. 그럼 세수하고 싹 씻기면 그 얼굴이 그렇게 개운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행동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아이가 나가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요. 아, 이게 진심이 이렇게 통하는 거구나. 아이도 자기가 그렇게 막 난동 부리는 걸 스스로도 무척 싫어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단단한 훈육을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감정은 달라집니다. 이 행동을 기특하게 볼 수도 있고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기특하게 보면은 그냥 아유, 그 녀석 그 나이 때 하는 행동 딱 나오네 하고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얘가 지금 어린데 벌써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정은 폭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기 전에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10분짜리 숙제를 30분, 1시간째 징징대고 끌고 있는 아이는요, 얘는 왜 이렇게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지? 이러면 이제 부모님도 짜증나고 화가 나시죠. 그렇게 봤으니까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집중도 못하는 아이. 근데 10분짜리를 30분, 1시간 붙들고 있는 아이를 보고 아유, 그렇게 집중 안 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애를 쓴다. 기특하네. 집중하는 걸 어떻게 좀 가르치지? 하다 보면은 아이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되게 안쓰럽다는 감정이 오면서 동시에 좀 집중해서 빨리 숙제를 끝내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내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못하는 걸 잘 가르치는 것도 부모님이잖아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부모님의 부정적인 감정이 크다라는 건 아이의 행동을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되게 습관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다루는 건 혼자 사실은 힘드세요. 그래서 우선은 내 감정이 올라올 땐 아이랑 거리두기를 해서 아이는 뭐 딴 걸 하고 있고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좀 진정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심리상담 기관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료로도 있고. 그래서 감정 조절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꼭 상담 받으시길 원합니다. 왜냐면 노력하셨잖아요. 감정 조절 해보려고. 혼자 안 되시잖아요. 혼자 안 되는 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하시면요, 훨씬 더 감정 조절 잘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폭발하는 횟수는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내기, 화를 냈다가 있고요. 화가 났다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죠. 화가 났어는 자동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화를 냈어는 의도해서 화낼 포인트에 일부러 화를 냈다 작전, 전략인 느낌이 좀 나시잖아요. 화라는 감정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거름장치 없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조금 진정하고 화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를 고민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를 잘 표현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가 나서 푹 하고 화를 던져버리신 분들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억울해하는 거는요, 엄마도 잘못해놓고 사과를 안 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제 그 일로 너한테 너무 지나치게 불쑥 하는 거 엄마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너 되게 놀랐고 무서웠지. 이렇게 그냥 좀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사과를 해주세요.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는 보통 실수하시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는 그렇게 불쑥 화 안 낼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안 할게, 이거 지킬 약속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지금 사과하는 거, 지금 사과 말 하니까 너 지금 어떤 마음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 하고 나의 사과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물어봐 주세요. 엄마가 사과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당황한 거죠. 당황하면 엄마가 갑자기 왜 사과를 하지? 이러다가 또 뭐 혼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면, 아직 좀 당황스럽구나. 혹시 엄마가 어제 무슨 일로 화냈는지 너 아니? 이거 모른다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억울함이 남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 플러스 엄마가 어저께 무슨 일로 화냈는지 알아? 이래야만 이 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되고요. 화를 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음엔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빈 공약을 자꾸 남발하지 마시고요. 나의 사과가 진심임을 전달하고 그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저께 왜 화가 났었는지 이해를 하는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화를 버럭 내지 않고 엄마가 너한테 무슨 신호를 주면 좋을까? 이런 대화까지 나눌 수 있다면 너무 훌륭한 문제 해결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육의 목적은 올바른 행동을 잘 가르치기,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10번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가 9번을 그럭저럭 잘했어요.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부모님은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그래서 훈육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가 뭘 잘했는지를 부모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걸 참 잘하고 있구나. 이거 나 어렵지도 않은데 잘했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애가 맨날 숙제를 미뤄요 이러시잖아요. 그럼 제가 일주일 중에 미뤄서 한 날과 미뤄서 결국 안 한 날을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면 부모님 인식은 맨날 미룬다니까. 근데 미루기는 아이들 성장기의 특징이기도 해요. 6시에 하기로 했는데 6시에 한다, 6시에 하기로 한거 7시에 한다, 이렇게 미루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미루었지만 다 했냐? 미루어서 결국 못한 날을 물어보면 미루었지만 다 한 날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미룬 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미룸에도 불구하고 다 한 거, 요거에 초점 맞춰서 요거부터 칭찬해 주세요. 그래, 너 오늘 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한 30분 미뤘는데도 결국은 너 끝까지 다 해냈다. 진짜 멋지다 하고 강화를 주시는 거. 그래야만 이 행동이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미루는 이유는 뭘까? 어떤 점이 너를 자꾸 이렇게, 너는 빨리 잘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루게 된 거야? 아니, 엄마 눈앞에 이게 보여가지고 이 캐릭터 이것만 보면 자꾸 그 게임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중이 안 됐어요. 와, 솔직히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지? 캐릭터 눈에 안 보이게 치우기. 실제로 아이들 행동 수정에서 환경 조절은 절반이에요. 먼저 환경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거, 이미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둬서 많이 지지하고 강화시켜주면 아주 훌륭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은요, 아이의 정서를 너무 망가뜨리고 뇌 발달까지 악영향을 준다. 엄마 이거 써야 된다니까. 너 좀 기다려. 이거 기다렸다가 그 풀어보면 되잖아. 결국 너 거 준다는데 왜 짜증내고 있는 거야. 몇 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더랍니다. 해마의 크기가 10%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과 태도를 숨기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임숙입니다.
뭔가 짜증을 자주 내시고 불만과 지적과 이런 걸 자주 하시면은요, 이런 연구가 있어요. 3, 7세 정도 유아기 아이들한테 엄마랑 같이 어떤 방에 들어가서 선물 포장 상자가 있는데 엄마가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서류 작성을 다 하면은 이 선물 상자를 풀어볼 수가 있어, 이런 과제를 주고 실험자는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는 서류 작성을 하시고 아이는 이 선물 상자를 빨리 풀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서류를 끝낼 때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는 동안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조바심 나고 빨리 풀고 싶어서 징징거리고 엄마한테 막 떼쓰고 졸르고 이러겠죠. 이럴 때 부모님, 엄마가 아이한테 들려주는 이 말과 태도, 행동을 이제 살펴보는 실험인데요. 어떤 엄마는 이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그치 너 기다리기 힘들지, 근데 엄마 이거 빨리 하면은 풀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럴 때 좋은 방법은요, 사실은 기다리는 동안 너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있을까? 이런 식의 도움이면 훨씬 더 훌륭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애가 찡찡대고 엄마는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약간의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러면은 엄마 이거 써야 된다니까, 너 좀 기다려, 이거 기다렸다가 그 풀어보면 되잖아, 결국 너 거 준다는데 왜 짜증내고 있는 거야, 왜 그것도 못 기다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을 나중에 몇 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더랍니다. 해마의 크기가 10% 정도는 차이가 나더래요. 이 해마라는 기관이 정서를 관장하기도 하지만 학습이나 기억이나 또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위가 크기가 달라졌대요. 당연히 양육적인 태도로 부모님이 돌봐주신 경우에 훨씬 더 좋은 발달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실험으로도, 연구 결과로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런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 아니어도 알잖아요. 우리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도 우리는 이미 품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들은요, 아이의 정서를 너무 망가뜨리고 뇌 발달까지 악영향을 준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과 태도를 숨기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둘러싼 첫 번째 세상이 주양육자, 엄마 그리고 아빠잖아요. 아이를 둘러싼 세상 전부예요.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거를 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한테 그 공포감을 느끼게 해요. 아이가 어떻게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는 부부싸움은 하지는 않지만 너무 우울하거나 매사가 조금 불평불만인 이런 정서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은 전염이 됩니다. 부모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집에서 보이면요, 아이는 유치원, 학교 가서 고스란히 그 감정을 주변까지 전염시켜요. 그래서 딱 보면은 나 저 친구랑 놀기 싫어, 툭 하면 짜증이고, 나 쟤랑 있으면 나도 기분이 나빠져. 이게 바로 감정의 전염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우울감이 있고 이렇게 밝지가 못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루 중에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라도요, 밝고 유쾌한 태도로 연기하듯이 아이랑 좀 놀아주고 대화해주세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정서대로 사시다가 아이가 돌아오면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잠깐 한 10분 놀아주다가 너 또 너 할 거 놀고 있어, 엄마 또 혼자 좀 쉬었다 나올게 하고 좀 쉬셔서 혼자 정서를 누리시다가 또 아이 만날 때는 또 밝은 정서를. 사실은 우리가 삼시세끼를 준비해 주잖아요. 아이 밥을 준비해 주듯이 아이의 정서를 위한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의 정서를 돌보는 걸 어느 시기까지 해주는 게 좋겠나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되묻는 게, 나 오늘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나의 가장 소중한 엄마가 떠올릴 수도 있고 배우자가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생각을 어떻게 대해 주시길 바라나요? 당연히 다정하게 따뜻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죠. 물론 이제 우리는 성인이니까 힘든 걸 의논해 주기도 바라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년과 미성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유아기 당연히 우리가 보살펴야죠. 아동기 할 것들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보살펴야겠죠. 사춘기 청소년 감정 기복에 자기 자신을 돌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고 게다가 공부하고 입시 치러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부모님이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 집 사정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집 경제 사정은 좀 이러니까 우리가 좀 아꼈으면 좋겠다, 당분간은 너도 이렇게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건 당연히 얘기하셔야죠. 하지만 이거를 막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는 이런 거는 아이들이 좀 성년기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아직은 좀 키워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양육,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창의적인 아이가 되어야 되고 자존감 높아야 되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육의 이슈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 아,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정말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은 참 예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많이 해주거나 아이의 요구를 절제 없이 수용을 하고 허용을 해주거나 하는 실수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부모 혹은 허용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힘을 휘두르는 부모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 유형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요. 아이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라야 돼요.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건 꼭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되고 안 되고의 테두리가 아이의 발달에 맞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규칙이 많을 수가 있고 어떤 부모는 좀 허용선이 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기준을 아이의 성장기의 발달에 맞추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 4살 되면 전부 다 내가 할 거야 싫어 아니야 이걸 외쳐요. 그러면 안전한 범주 안에서 옷 입기, 밥 먹기, 신발 신기, 그림 그리기 이거를 자기가 해보도록 허용을 해주셔야죠. 근데 너가 하면 어질르잖아, 너가 하면 다 엉망되잖아, 네가 혼자 먹으면 다 흐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줄게 입 벌려. 아,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아이 발달이 안 맞아요. 아이는 어질러지고 지저분해져도 자기가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의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부모님이 그 선을 잘 잡아주시는, 그래서 할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숙제 꼭 해야죠. 근데 너무 과도한 숙제를 날마다 주면서 너 꼭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이 발달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주고 할 건 꼭 해야 되고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라는 걸 선을 명확하게 잘 그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면 실수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4-7세는 정말로 아이의 삶의 모습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한번 한쪽 방향이 결정됐다고 나중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그때 유아기의 삶의 방향성이 좀 잘 건강하게 잡히면은 자발적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왜 제가 자존감과 사회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특히 초등 고학년, 사춘기,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요. 내면의 문제는 자존감인 경우가 많고요. 학교를 간다거나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성의 문제가 하고 오면서 등교 거부 증상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봤더니 부모님의 말이 고스란히 자아 개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 어떤 아이는 자기 비하적인 사고. 그래서 난 뭘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선생님도 애쓰지 마세요. 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뿌리들이, 왜냐면 애들이 24개월 넘어서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그 말의 내용에 따라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념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와, 너는 참 친구들이랑 되게 즐겁게 잘 놀 줄 아는구나, 너가 먹을 게 있으면 친구하고 나눠 먹을 줄도 아는구나,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만 건강한 자존감과 사회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 나이로 말한다면은 3, 4세 그리고 5, 6세를 한번 나눠볼게요. 3, 4세의 발달 과업은 자율성 획득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와, 너가 벌써 이런 걸 할 줄 아는구나, 무척 잘하는구나 하면서 살짝살짝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제 5, 6세가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5, 6세는요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한 걸 잘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엄마, 나 이거 잘 그렸지, 이거 잘 만들었지,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잘했지를 꼭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특히 5, 6, 7세 는요 아이가 잘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한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 증거가 있는 칭찬. 왜냐면 애들도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가 있는 칭찬. 와, 이 부분은, 와, 너 동그라미 진짜 멋지게 잘 그렸다, 네모가 되게 반듯해, 와, 이 부분은 색칠을 정말 꼼꼼하게 잘했구나 라고 근거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럼 애가 딱 봐도 나 맞아, 이거 네모 이거 멋있어, 오랜만에 멋있게 만든 것 같아, 와, 저 이 부분은 꼼꼼하게 색칠했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지면서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더 그리고 더 꼼꼼하게 색칠하는 식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 한마디가 바로 눈앞에서 행동까지 달라지는 시기가 바로 요 4, 7세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의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 사회성, 아주 긍정적인 정서를 잘 키울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친구 사귀기가 학교 생활에 어쩌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가 있으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요. 친구가 없으면은 학교 가서 삐죽삐죽대고 누구랑 놀아야 되지? 누가 나한테 놀자고 말 안 해주나?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수업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 시기부터 시작된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초등 시기부터 정말 뿌리를 잘 내려야지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누구랑 놀까를 묻지 마시고요, 뭐하고 놀까를 한번 물어보세요. 놀 줄 알아야 친구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 관계 문제로 상담실 오는 아이들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혼자 놀 줄 모릅니다. 혼자서 놀 줄 모르니까 친구가 다가와도 놀 줄을 몰라요. 이것도 못 노는데 친구가 오면은 의견을 맞춰가면서 놀아야 되잖아요. 또 다른 사회적 기술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하고 할 때요, 혼자 놀이부터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예를 들면서 그림 그리기 혼자 놀이예요. 퍼즐 맞추기 혼자 놀이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걸 강화시켜주는 대화를 많이 해요. 와, 너는 퍼즐 맞추기 할 때, 너 지금 이거는 색깔을 딱 힌트를 세서 색깔로 맞추는구나. 와, 너는 테두리를 먼저 맞추고 가운데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네. 야, 너 진짜로 생각을 잘하면서 노네. 야, 너가 퍼즐 맞추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나도 퍼즐을 같이 맞추고 싶어. 나 하나만 이렇게 맞춰줘도 되니? 이렇게 하면서 노는 아이한테 제가 계속 말을 걸어요. 어떤 생각을 좀 유도를 하면서. 그럼 이 아이는 뭐가 생겨요? 아, 내가 퍼즐 맞추기를 잘하는구나. 아, 나는 테두리 먼저 맞추기 전략을 하면서 내가 이 퍼즐을 맞추는구나. 나 몰랐네. 이게 언어화되지 않았던 거죠. 막연하게 그냥 난 그냥 했는데요 이러지만, 이걸 다 언어화시켜서 제가 딱딱딱딱 말해주면 이게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놀 줄 아는 아이구나, 이런 걸 먼저 연습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놀이를 해요. 너 혼자 노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나 심심한데 나랑 같이 놀래? 그럼 뭐하고 놀아요? 좋아, 그럼 오늘은 내가 제안할 테니까 내일은 너가 놀이를 정해서 같이 놀아줘.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모델을 보여줍니다.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모델 학습이에요. 아이들은 전부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근데 사회적 관계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랑 서로 말을 걸고 노는 모습을 봐야만 놀 수가 있어요. 그런 책이나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모델 학습이니까. 안녕 땡땡아, 뽀로로야 안녕,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친구한테 가서 땡땡아 너 뭐해? 뭐하고 놀아? 나도 너랑 놀고 싶어. 이런 말들은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델 학습이 잘 된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서 바로 친구 잘 사귀어요.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름을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놀아주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삐죽삐죽 있어요. 근데 누가 왔잖아요. 대응도 할 줄 몰라요. 누가 와서 너 이름 뭐야? 나 진수인데 한데 딱 말하는 톤 보고 얘 벌써 딴 애한테 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고 바로 즐겁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나 진수 이러면은 상대 아이는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얘는 나랑 노는 거 싫은가 봐. 휙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 사회성 발달은요, 엄마가 무조건 친구를 여러 명 불러다가 놀게 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모델 학습, 또 부모님이 부부간의 대화를 잘하고 아이랑 또 함께 놀아주는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사회성이 잘 발달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1대1의 관계에서 먼저 사회성이 연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친구가 나랑 안 논다고 했어, 이 말을 딱 들으시면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나? 라고 부정적인 쪽으로만 그 아이 말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 몰라 너랑 안 놀아, 이거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래 놓고 다시 와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또 놀아요. 그냥 원래 아이들의 싸움은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뭔가 표현에서 어려움이 좀 있거나 그 친구의 너랑 안 놀아 이게 마치 나랑 앞으로 평생 안 놀겠다라는 말로 오해석을 해서 엄마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물론 저런 아이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엄마가 화를 좀 내긴 하지만 엄청 내 요구를 잘 들어줘. 그래서 일부러 그걸 부풀려서 말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부모님이 너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오늘 친구가 나랑 안 논다고 했어 이랬을 때, 아이고 그런 말 들었어?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속상했던 거야? 속상했어. 아이고 그럼 엄마 속상한 거 위로해 줄게.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서는 수치를 많이 봐요. 얼마만큼 속상했어? 0에서 10 중에서 얼마만큼이야? 5 정도 속상했구나. 10 아니었어요. 10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랑 안 논다고 했어. 그럼 마치 9나 10으로 느꼈을 것 같잖아요. 애들이 문득문득 진심을 툭툭 내뱉거든요. 5만큼 속상했구나. 그럼 5는 아직 안 속상했네.
속상했네? 그럼 어떤 게 속상했는지 얘기해볼래? 해서 부모님이 조금 더 통 큰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개입하시는데요. 누가 그랬어? 왜 그래? 엄마가 그 집에 전화해볼까? 선생님한테 전화해볼게?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요 아이는 정말 주도성을 잃어버려요. 다만 아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좀 들어봐야죠. 좀 읽어주고 나면 아이들이 말을 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아이도 친구를 오해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한테만 안 논다고 그래서 아니면 속상할 때마다 또 다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대부분 한 적 있대. 아 그렇구나. 너는 그 다음날 내일 가가지고 걔랑 놀고 싶어 안 놀고 싶어? 놀고 싶어요. 그럼 걔가 너한테 안 놀자고 한 거를 사과하길 바라니 아니면 걔가 사과를 안 해도 놀고 싶니? 이런 걸 좀 물어보세요. 사실은 사과한다 안 한다가 그리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 중요한 건 너가 걔랑 놀고 싶은 거야. 그리고 걔가 왜 오늘 너랑 놀지 않았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만 정확하게 알면 내일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돼. 할 수 있겠어? 잘 놀고 와. 좀 마음을 가볍게 해서 다음날 다시 가서 잘 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좀 키워주시면 우리 아이 사회성은 잘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긍정적인 정서를 교류한다. 우리의 감정이 다 긍정적이어야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정서를 교류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일, 감사한 일, 내가 잘하는 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꽤 잘하는 게 많다라는 그런 정서,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건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야.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개념들이 형성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형성된 아이들은요. 다음날 행동이 달라요. 이런 게 바로 학습 동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숙제도 책임이잖아요. 공부도 책임이잖아요. 그런 걸 잘할 수 있지 문제 틀린 걸 하나하나 지적해서 고치는 게 우리 아이의 학습 동기를 키워주는 게 아니다.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애가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냐고. 그럼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이러시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건 나 자신도 날마다 느끼지 않나 나의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나의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아우 수고 많았어, 아유 힘들었지, 너무 잘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내 감정과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아시죠? 네, 오늘 부모의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하루를 다르게 하고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아이의 멋진 삶이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